자,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매입 방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론세일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어지만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채권 양수도 계약 방식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제보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은 이건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법인, 대부업체가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 처음에 그 대출을 해줬던 A은행 있잖아요. A은행 입장에서는 그 원금 5억 원이라는 근저당을 왜 팔겠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가 경매 신청하고 그냥 쭉 시간에만 맡기면 알아서 그 연체이자까지 해가지고 배당을 충분히 받을 텐데 왜 팔까? 은행은 이거를 원금을 다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빨리 이 부실채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A은행은 우리가 4억에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은행은 이 근저당을 빨리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이 4억이 빨리 자기네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근저당을 말소시킬 거 아니야. 말소가 아니라 대부업체로 이전을 시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 이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론세일 방식을 일반 은행은 선호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우리 뒤에 얘기할 두 가지 방식은 한꺼번에 근저당 금액을 다 지불하고 사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조금 그럴 바에야 그냥 우리가 그냥 기다리지, 이런 스탠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론세일 방식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특징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사후정산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야. 간단해. 사오는 근저당은 똑같은데 사후에 정산을 한다. 그런데 조금 부제로 설명을 달자면 입찰을 참가하는 이행 조건보다, 즉 우리가 근저당을 사온 뒤에 꼭 그 경매 사건에 직접 입찰을 해야만 돼요. 이해되시죠? 앞서 말한 론세일 방식은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누군가가 입찰을 해갖고 낙찰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배당받으면 되잖아. 근데 사후정산 방식은 꼭 우리가 입찰을 해서 꼭 낙찰까지 받아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 처음에 우리가 그 근저당을 구매해올 때 그 총액을 일시로 납부해서 구매해오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후정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A은행에서 홍길동 씨한테 5억 원의 근저당 대출을 해줬어요.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B 대부업체야. 우리가 A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5억 원을 우리에게 넘겨줘. 대신에 우리는 이걸 사갖고 와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꼭 낙찰을 받고 싶어서 그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은행과 B 대부업체가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4억 원에 구매해오기로 해요. 그런데 앞서 말한 론세일 방식은 4억 원을 한꺼번에 줘야 되죠. 근데 이 사후정산 방식은 이 4억 원에 약 5에서 10% 정도의 계약금만 먼저 은행에 줘요. 그러면 10%라고 가늠하게 되면 4천만 원이겠지 뭐. 그럼 4천만 원을 먼저 A은행에 주고 이 5억 원짜리 근저당이 이제 넘어오게 돼요. B 대부업체에게. 그럼 사실상 A은행에서는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어쨌든 A은행은 이 홍길동 씨의 아파트에 5억 원이라는 근저당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을 B 대부업체에게 그냥 넘겨버렸어. 그럼 이제 소유주가 A은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A은행은 4억 원에 팔기로 약정은 했지만 실제 지금 받은 돈은 얼마야? 4천만 원. 나머지 3억 6천만 원을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집을 4억에 팔았는데 잔금 3억 6천을 아직 안 받고 등기 쳐준 거예요.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네. 위험하지.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론세일 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야. 론세일 방식은 금액을 지불하자마자 근저당이 넘어오잖아. 그렇죠? 근데 사후정산 방식은 A은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근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B 대부업체는 4천만 원 A은행에 납부했고,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경매에 직접 입찰을 한다. 그리고 직접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돼. 낙찰 무조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 한 50명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입찰을. 되게 좋은 아파트라서 무조건 높게 써야 돼요. 높게 써도 그 돈이. 높게 써도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예. 왜요? 아니죠. 지금 이 근저당은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 그게 어떻게 내 돈이야? 나는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아까 5억 원짜리 아파트였잖아요. 이게 실제 시세가 이 정도 된다라고 가늠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5억 정도의, 아니다. 5억의 대출이 나갔으니까 실제 시세는 뭐 한 7억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죠. 실제 시세는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야. 자, 근데 이게 7억 정도 나간다라고 가늠했을 때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은 7억 이상을 쓸까요? 아니요. 7억이 시세야. 안 쓰죠. 7억 이하로 쓰려고 할 거 예, 아니야. 예. 그죠? 근데 우리가 구매하오기로 약속한 근저당은 5억이야. 플러스 연체이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연체이자가 예를 들어 1억 5천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지? 6억 5천이죠. 만약에 이 아파트가 6억 선에서 낙찰이 된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6억 5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6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낙찰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잔금 내야죠. 잔금 내야 돼. 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지출. 처음에 은행과 계약할 때 나갔던 계약금 4천만 원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 아파트 입찰하느라고 쓴 돈 얼마야? 6억 5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총 비용 얼마야, 지금? 6억 9천이 나갔어요. 7억짜리 아파트를 6억 9천에 산 셈이야. 되게 비싸게 산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 그런데 이 4천만 원을 우리가 왜 줬어? 계약금. 어떤 계약금? 이 5억의 근저당을 우리가 얼마에 사오기로 했다고요? 안 맞으면 빼주는 거예요. 4억에 해주기로 했잖아. 예. 우리가 6억 5천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은행. 그렇죠. A은행한테 가죠. 근저당을 갖고 있었던. 예. 그러면 A은행은 우리하고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 얼마에? 4억에. 4억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6억 5천을 지불을 하면 우리한테 얼마를 돌려준다? 2억 5천을 돌려준다.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상 우리는 이 아파트 얼마에 산 거야? 4억이죠. 4억에 산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날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좀 극단적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실제 취득한 금액은 4억이야. 근데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혹은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우리 이 아파트 얼마에 산 거야, 지금? 아니죠. 6억 5천에 샀잖아. 6억 5천? 6억 5천에 입찰했잖아. 그렇죠, 6억 5천.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취득 신고를 할 때 6억 5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취득세는 더 내겠지만 이름으로써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만약에 6억 5천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6억 5천에 다시 팔아. 양도세가 얼마야? 빵원이죠. 양도 차익이 없잖아. 자, 6억 5천에 그럼 취득세 뭐 그냥 단순 계산해서 1%라고 봅시다. 1.1%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냈어. 취득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6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는 얼마? 빵원. 양도 차익이 없잖아. 양도세를 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 그 금액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양도 차익이 없는데 무슨 과세를 매겨?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양도세 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6억 5천에 샀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돼요. 6억 5천이 있으면 뭐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어. 돈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대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잔금치를 하면 대출 받아야 되잖아. 감정가가 7억이었어요. 그리고 낙찰 금액은 6억 5천이었어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정도가 대출로 나온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77에 49, 4억 9천이야. 이건 얼마야? 68, 48. 그럼 5억 2천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떤 금액이 대출이 나온다? 작은 금액. 자, 그럼 4억 9천이 대출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6억 5천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1억 6천 들어가야 되잖아. 예, 맞아요. 맞잖아요. 1억 6천 넣어야지만 4억 9천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은행하고 정산이 끝났어. 그러면 돌려받죠? 아까 우리 얼마 돌려받지? 2.5억 돌려받잖아. 내 돈 1억 6천이었잖아요. 2억 5천 돌려받았어요.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9천만 원이야. 낙찰 받고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9천만 원 벌었다고요. 왜?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래. 낙찰 가격을 높인 덕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즉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후정산 방식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개인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근저당을 사오는 건 법인 대부업체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혹은 AMC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갖고 왔어. 그런데 내가 대부업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대부업체고 이 홍길동 씨 아파트를 저는 근저당을 사갖고 오는 대부업체예요. 근데 대부업체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NPL을 활용해서 우월한 조건으로 낙찰을 받고 싶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은 못 사오잖아. 론세일 방식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저를 활용하면 되죠. 은행에서는 사후정산 방식 거의 안 해줘. 잘 안 해줘. 아까 얘기했잖아. 일시불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이 사후정산 론세일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을 절대 웬만하면 선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초를 꼬시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너무 좋은 사건을 찾았는데 이거 NPL로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NPL로 이 근저당권을 사올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대부업체에서 사주시면 저와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하시죠. 어때? 말 되나요? 한 가지 경매 사건에 두 가지 매입 방식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씨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도 해볼 수 있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건 뭐야? 월등한 금액으로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너무 해보고 싶지 않아요? NPL이 경매에 꽃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대신에 NPL이 경매에 꽂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 얘기예요. 여전히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재보경.